기억 속에 들꽃 윤흥길. 한때 거리의 피난민이 머물다 떠난 자리에 소녀는 마치 처치하기 곤란한 짐짝처럼 대토칸이 남겨져 있었다. 정갈한 청소부가 어쩌다가 실수로 흘린 쓰레기 같기도 했다. 하얀 수염에 붉은 털옷을 입고 주로 굴뚝으로 드나든다는 서양의 어느 뚱뚱보 할아버지가 간밤에 도둑처럼 살그머니 남기고 간 선물 같기도 했다. 아무튼 소녀는 우리 마을 우리 또래의 아이들에게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발견되었다. 선물치고는 무척이나 지저분하고 망측스러웠다. 미처 세수도 하지 못한 때꼽쟁이 우리들 눈에 비친 그의 모습은 거의 거지나 다름없을 정도였다. 우리들 역시 그다지 깨끗한 편이 못 되는데도 그랬다. 먼저 쫓기는 사람들의 무리가 드문드문 마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이어 포성이 울렸다. 돌산을 뜯느라고 멀리서 터뜨리는 난포의 소리처럼 은은한 포성이 울릴 때마다 집안의 기둥이나 석가래가 울고 흙볕이 떨었다. 포성과 포성의 사이사이를 뚫고 피난민들의 행렬이 줄지어 밀어닥쳤고 마을에서 잠시 머물며 노독을 푸는 동안에 그들은 옷가지, 금부치 따위 물건을 식량으로 바꾸었다. 바꿀 만한 물건이 없는 사람들은 동냥을 하거나 훔치기도 했다. 그러다가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꽁무니에 포성을 매단 채 새롭게 밀어닥치면 먼저 왔던 사람들은 들어올 당시에 마찬가지로 몇 가지 살림살이를 이고지고 다시 후련히 길을 떠났다. 어느 마을이나 다 사정이 비슷했지만 특히 우리 마을로 유난히 피난민들이 많이 몰리는 것은 만경강 다리 때문이었다. 북쪽에서 다리를 건너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자연 우리 마을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었다.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서 가장 긴 다리가 폭격에 의해 아깝게 끊어진 뒤에도 피난민들은 거룻배를 이용하여 계속 내려왔다. 인민군한테 당할 때까지 피난민들의 발길은 그치지 않고 있었다. 어른들은 피난민들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별의별 이상한 사투리를 쓰는 그들이 사랑방이나 헛건이나 혹은 마을 정자에서 묵다 떠나면 을의 마을에서 없어지는 물건이 생긴다는 것이었다. 굶주린 어린애를 앞세워 식량을 애원하는 그들 때문에 돼지 속 쌀바가지를 넣었다 꺼내는 어머니의 인심이 날로 얄팍해져 갔다. 그러나 우리 어린애들은 전혀 달랐다. 어른들 마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누나와 나는 피난민들을 마냥 부러워하고 있었다. 세상의 저쪽 끝에서 와서 다른 쪽 끝까지 가려는 사람들 같았다. 무거운 짐을 들고 불편한 몸을 이끌며 길을 떠나는 그들의 모습이 오히려 우리들 눈에는 새의 깃털처럼이나 가벼워 보였다. 그들처럼 마음 nak히는 대로 세상을 여기저기 가떨어 돌아다니지 않고 우리는 왜 마을에 붙박혀 살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도 피난을 떠나자고 아버지에게 조르기로 작정했다. 밥을 굶어야 된다.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알았지? 탯돌에서 오름 놓고 들판에다 똥 싸고 알았지야? 삽작 밖에서 누나와 내 귀에 대고 연신 뜬뜬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집안에서 내 청이라면 웬만한 것은 다 들어준 아버지의 성미를 누나는 10분 이용할 셈이었다. 나는 누나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울고 때를 써도 아버지 입에서는 좀처럼 허락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버지한테 마침내 피난을 가도 좋다는 말이 떨어진 것은 만경강 다리가 무시무시한 폭격에 의해 허리를 갈리고 난 그 이튿날이었다. 아직은 제법 멀지막에서 노는 줄 알았던 전쟁이란 놈이 어느새 어깨동무라도 하려는 기세로 바투 다가와 있었으므로 우리 마을도 이제 안심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할머니 편에 우리 오늘 일을 묶어 마을에서 시별이 떨어진 고모네 집에 잠시 피난시킬 작정이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마을에 남아 집을 지키기로 되었다. 간단한 옷 보따리를 챙겨 누나와 나는 할머니의 손잡고 피난을 떠났다.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피난인지라 누나와 나는 원정이라도 떠나는 듯한 즐거운 기분이었다. 한 길엔 한여름 햇빛이 쨍쨍할 뿐 강아지 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않았다. 소리개 한 마리가 멀리 보이는 길가 공동묘지 위에 높이 떠서 마치 하늘에다 못으로 고정시켜 놓은 박쥐의 표본이냐 오랫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다. 다 늦게 피난을 떠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더구나 여느 피난민의 물결을 거슬러 북쪽을 향해서 먼 길을 가는 사람은 우리들 뿐이었다. 고모가 살고 있는 마을은 북쪽 산골이었다. 거기 말고는 달리 피난 갈 만한 데가 없었다.
적막에 쌓인 공동묘지 옆을 지나면서도 나는 조금도 무서운 줄을 몰랐다. 남들처럼 우리도 지금 피난을 가고 있다는 흥분에 사로잡혀 임자 없는 무덤에 뻥 뚫린 여우 구멍을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았다. 누나는 오히려 한 수 더 떴다. 길가 아카시아 나무에서 잎을 따서 손을 들고 한 개씩 똑똑 떼어내면서 누나는 학교 운동장에서 나는 소리를 입으로 중얼거리고 있었다. 여우야 여우야 뭐하느니, 밥은 먹었느니,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이불 밑에 이 잡아먹고 송장 밑에 피 빨아먹고. 갑자기 누나가 노래를 뚝 그쳤다. 한때 한길 저쪽 멀리서 뿌연 먼지 그림을 끌면서 달려오는 오토바이를 나는 보았다. 눈 깜짝할 사이에 나뭇가지와 잡초로 뒤덮인 두 개의 작은 언덕이 우리들 바로 코앞까지 확 다가왔다. 속력을 줄이는 척하다가 오토바이들은 양쪽 겨드랑이를 스칠 듯이 무서운 기세로 우리를 그냥 지나쳐갔다. 오토바이가 지나갈 때는 초록 덤불로 그럴싸하게 잘 위장된 눈초리와 세부치에 반사되어 있는 햇빛의 파편을 볼 수 있었다. 난생 처음 인민군하고 맞닥뜨리는 순간이었다. 몸체 옆구리에서 행랑채까지 달린 괴상한 모양의 오토바이들이 지나간 다음에도 우리는 한동안 손과 손을 맞붙인 채 부들부들 떨면서 한길 복판에 오독하니 서 있었다. 이불 밑에 이잡아 먹고 누나의 입에서 간신히 이런 중얼거림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이미 노래가 아니었다. 누나는 어리 쏙 빠진 눈동자를 하고 있었다. 송상 밑에 피 빨아먹고. 그러자 할머니 손바닥이 냉큼 누나의 입을 틀어막았다. 잔뜩 부르진 누나의 주먹이 스르르 풀리면서 형편없이 짓눌린 아카시아 잎이 땅으로 떨어졌다. 누나와 나는 할머니로부터 무섭게 지청구를 먹어가며 그렇잖아도 빠른 걸음으로 더욱 재우쳤다. 그러나 얼마 가지도 않아 우리는 다시 수많은 인민군과 마주쳤다. 그들은 두 줄로 서서 양쪽 길가로 내려오고 우리는 그 사이를 뚫고 도무지 떨어지지 않는 다리를 간신히 움직여 한복판을 걸어갔다. 참으로 업처구니 없는 피난길이었다. 북쪽을 향해서 피난을 가는 우리가 인민군은 아무도 시비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까맣게 그을린 얼굴을 들어 퀭한 눈으로 우리를 흘끼들끼 곁눈질하면서 말없이 행군해 가고 있었다. 죽어도 더는 못 가겠다. 해 넘어가기 전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인민군의 굴속을 겨우 빠져나왔을 때 할머니는 말했다. 우리는 한길을 피해서 논두렁과 밭고랑을 멀리 돌아 깜깜해진 뒤에야 가까스로 마을에 닿을 수 있었다. 내가 소녀를 맨 처음 발견한 것은 반나절로 끝나버린 그 우스꽝스러운 피난길에서 돌아온 바로 그 이튿날이었다. 아침이었다. 마을엔 벌써 낯선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제 너머 학교를 향해 몰려가고 있었다. 나는 삽작을 젖히고 골목길을 나섰다. 예. 생판 모르는 녀석이 간드러진 목소리를 나로 부르고 있었다. 주제꼴은 꾀지지하여도 곱살스러운 얼굴에 꼭 계집애처럼 생긴 녀석이었다. 우선 생김새에서 풍기는 어딘지 모르게 도시 아이다운 냄새가 나를 당황하도록 만들었다. 더구나 사람을 부르는 방식부터 우리하고는 딴판이었다. 그처럼 교과서에서나 보는 서울 말씨로 나를 부르는 아이는 아직껏 마을에 한 명도 없었던 것이다. 왜 놀래니? 내가 무서워 보이니? 조금도 무섭지가 않았다. 다만 약간 얼떨떨한 기분일 뿐이었다. 피난민이 줄을 잇는 동안 갖가지의 귀에서 메시지를 들어왔으나 녀석처럼 그렇게 착 감기는 목소리에 겁없는 눈짓을 던지는 아이는 처음이었다. 녀석은 토박이 아이들이 피난민들한테 부리는 텃세가 조금도 두렵지 않은 모양이었다. 너희 엄마 집에 계시지? 내가 잠시 머물거리는 사이에 녀석은 계속해서 계집애같이 앵앵거리면서 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얽힘에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녁부터 굶었더니 배고파 죽겠다. 엄마한테 가서 밥 좀 달래자. 오히려 녀석이 앞장을 서고 내가 그 뒤를 따랐다. 나는 녀석의 바지 주머니가 불룩한 것을 보았다. 걸음을 옮길 적마다 불룩한 주머니가 연방 덜렁거리고 있었다. 틀림없이 간반에 누구네 밭에서 서리를 한 설익은 참외 아니면 감자가 그 속에 들어있을 것이다. 엄니, 엄니, 마당에 들어서면서 어머니를 연거푸 불렀다. 부엌에서 기명을 부시던 어머니가 무심코 마당을 내밀다가 내 등대에서 쏙 가져 나온 이 녀석을 발견하고는 대방에 즐겁 잔망을 했다. 아줌마 안녕하세요. 녀석은 천연덕스럽게 인사를 챙겼다. 아니 요 작것이. 어머니가 소매무늬를 걷으며 단숨에 내달아왔다. 참외설이 나고 다닌 피난민 아이한테
어머니가 이제 곧 본때를 보이게 손찌검을 하였나 보고 나는 진의 짐작을 하였다. 그런데 웬걸 어머니는 녀석 대신 내 귀를 잡아 끌고 뒤란으로 향하는 것이었다. 요 원수야, 지발로 들어와도 냉큼 내쫓아야 할 놈을 어쩌자고. 어머니는 내 머리통에 대고 거둔 꿀밤을 쥐어박았다.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전혀 깜깜이라서 울음보를 터뜨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네가 상객으로 매셔왔으니까 네가 멀리 먹여 살리거라. 어머니는 다시 군밤을 먹여다가 뒤란까지 따라온 서울 아이를 발견하고는 갑자기 손을 거두었다. 아치상 벌써 치웠다. 다른 집에 가봐라. 어머니는 어른처럼 차갑게 말했다. 사내 새끼가 똑 기집애 맨키로 생긴 것이 영락없는 물반득이고만. 혼잣말처럼 구시렁거리며 어머니는 한껏 야멸찬 표정을 하고 도로 부엌으로 들어가려 했다. 아줌마, 이때 녀석이 또 예의 그 계집애처럼 간드러진 소리로 어머니를 불러세웠다. 다른 집에나 가보란께. 아줌마한테 요걸 보여주려고요. 녀석은 엄지와 인지를 붙여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였다. 그 동그라미 위에 또 다른 하나의 작은 동그라미가 노란 빛깔을 띠면서 날름 올라앉아 있었다. 뒤란 그늘 속에서도 그것은 충분히 반짝이고 있었다. 그걸 보더니 어머니의 눈에 희한하게 불이 켜졌다. 아니, 너 그거 금가락지 아니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는 금반지는 어느새 어머니의 손에 건너가 있었다. 솔개가 병아리를 트듯이 서울아이 손에서 금반지를 낚아채서 어머니는 한참을 칩떠보고 내입떠보는가 하면 혓바닥으로 침을 묻혀 무명 저고리 앞섭해 쓱쓱 문질러 보다가 나중에는 이빨로 깨물어 보기까지 했다. 마침내 어머니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아가, 너 요런 건 어디서 났냐? 옷고름에 실밥을 뜯어 그 속에 얼른 금반지를 넣고 웅성 깊은 저 밑바닥까지 확실히 닿도록 두어 번이나 흔들고 나서 어머니는 서울아이한테 물었다. 놀랍게도 어머니의 목소리는 서울아이의 그것보다 훨씬 더 간드러지게 들렸다. 땅바닥에서 주웠어요. 숙부네가 떠난 다음에 그 자리에 가봤더니 글쎄 요게 떨어져 있잖아요. 녀석이 이젠 아주 의기양양한 태도로 당당하게 대답했다. 그 말을 어머니는 별로 귀담아 듣는 기색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연신 벙글벙글 웃어가며 녀석의 잔등을 요란스레 토닥거리고 쓰다듬어 주는 것이었다. 아가, 너 요번 달에 요런 것 또 생기거들랑 다른 누구 말고 꼭 이 아줌마한테 가져와야 된다 알겠냐? 네, 그렇게 하겠어요. 어서 방으로 들어가자. 어린 것이 천리 타고 와서 부모도 잃고 자식도 놓치고 식구도 놓치고 얼마나 배가 고프고 속이 짜겄냐? 이런 곡절 끝에 명선이는 우리 집에서 살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마을에 남게 된 유일한 피난민이었다. 인문군한테 발뒤꿈치를 밟혀가며 피난을 내려왔던 명선이의 친가들은 역시 인민군보다 한 걸음 앞서 부랴부랴 우리 마을을 떠나면서 명선이를 버리고 갔다. 그래서 명선이는 피난민 일가가 묵다가 떠난 자리에서 동네 사람들에 의해 하나의 골치 아픈 뒤퉁거리로 발견되었다. 누나하고 내가 할머니를 따라 피난을 떠나던 바로 그날 아침의 일이었다. 명선이는 누나나 나하고 같은 방을 쓰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먼촌 일가로 어린 나이에 우리 집에 와서 말만한 처녀가 되기까지 부엌대기 노릇하는 정림이한테 명선이를 내맡겼다. 당분간 집에서 머슴처럼 부리면서 제 값이나 하도록 하자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공론하는 소리를 나는 밤중에 얼핏 들을 수 있었다. 애당초 명선이를 머슴으로 부리려던 어른들의 생각은 크게 잘못이었다. 세상의 어떤 끈으로도 그 애를 한 곳에 얌전히 붙들어 놓을 수 있는 없음이 이내 밝혀졌다. 쇠 여물로 쓸 꼴이라도 배우라고 낫과 망태기를 쥐어주면 그걸 그 애는 아무데나 내버리고 누나 내 뒤를 기를 쓰고 쫓아오곤 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라서 죽어도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애가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그저 먹고 노는 것뿐이었다. 흔히 닭들이 그러듯이 혹은 개들이 그러듯이 동네 아이들의 텃세가 갈수록 우심해져서 아무도 명선이를 패거리에 넣어주려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명선이는 유독 가탈스럽게 구는 어떤 아이하고 대판거리로 싸움을 했다. 싸움을 하는데 역시 생긴 모양이 어울리게 상대의 얼굴에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놓고 머리끄덩이를 잡는 바람에 우리 또래 사이에서 크나큰 웃음거리가 되었다. 서로 나이들은 싸움도 가시네처럼 간사스럽게 하는 모양이었다. 상대방이 딴죽을 걸러 넘어뜨리려고 위에서 덮쳐 누르고
한창 열쇠에 몰려 맥을 못 추던 명선이가 벼랑간 날라리 소리 비슷한 괴상한 비명과 함께 엄청난 기운으로 상대방의 몸뚱이를 벌렁 떠둥그려 버렸다. 첫 번째 싸움에서 명선이는 승리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후로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싸움에서도 우리 상대방에 밀려 깔렸다가 무서운 힘으로 떨어지고 일어서서는 승리를 했다. 어느 날 명선이는 부모가 죽던 순간을 나에게 이야기했다. 비난길에서 공습을 만나 가까운 곳에 폭탄이 떨어졌는데 한참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보니 어머니의 커다란 몸뚱이가 숨도 못 쉴 정도로 전신을 무겁게 덮어 누르고 있더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마구 소리 지르면서 엄마를 떠밀었단다. 난 그때 엄마가 죽은 줄도 몰랐어. 그리고 명선이는 숙부네가 저를 버리고 도망치던 때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실은 말이지, 숙부가 날 몰래 버리고 도망친 게 아니라 내가 숙부한테서 도망친 거야. 숙부는 기회만 있으면 난 죽이려고 했거든. 숙부가 널 죽이려고 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그 애는 무심코 대답하려다가 말고 갑자기 입을 꾹 다물더니만 언제까지나 나를 경계하는 눈으로 잔뜩 노려보고 있었다. 같은 방을 쓰는 정림이가 어머니에게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원래 잠버릇이 험한 정림이가 어쩌다 다리를 올려놓으면 명선이는 비명을 꽥꽥 지르며 벌떡 일어나 눈에다가 불을 켜고 노려본다는 하소연이었다. 오랫동안 옷을 갈아입지 않아 명선이 몸에서 지독한 냄새가 난다고 정림이는 오만상을 찡그리기도 했다. 갈아입을 여벌의 옷이 없는 줄 번번이 알면서도 정림이가 그전처럼 시시껄껄 트집을 잡는 까닭은 나 때문에 내외를 시작한 탓이라고 어머니가 말했다. 머스매하고 어떻게 한 방을 쓰란 말이냐고 정림이는 처음부터 울상을 지었던 것이다. 가슴이 얼른 알아보게 봉긋하고 엉덩이가 제법 펑퍼짐해서 정림이는 이제 처녀티가 완연해져 있었다. 오래지 않아 명선이를 몇음으로 부리려던 속셈을 어머니는 깨끗이 포기했다. 괜히 말썽이나 부리고 펀둥펀둥 놀면서 삼시세끼나 축내는 그 뒤퉁거리를 어떻게 하면 내쳐줄 수 있을까 궁리하는 게 어머니의 일과였다. 아버지 앞에서 어머니는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값과 금바지 한 개의 값어치를 면면히 따지기 시작했다. 천지신명을 두고 허는 말이지만 한가티 죄로 가지 않을 만큼 헌다고 헐구만요. 거기서 날릴 때 금바락지 한 동충은 똥가락지요. 금 먹고 금똥 싼다면 혹 몰라도 쌀토리 금쪽보다 귀한 세상인데. 그러니 저것을 어쩌지요? 밥을 굶겨봐. 지가 배고프고 허기지면 더 있으라고 해도 지발로 나거겠지. 원이 가냐 가겠소? 물번데기 마냥 빤들거림시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절대 안 굶을걸요. 어머니의 판단이 전적으로 옳았다. 끼니 때만 되면 누나를 딱 부릅뜨고 부엌사장을 낱낱이 감시하다가 염치불구하고 밥상머리를 안 떠나는 명선이를 두고 우리는 차마 밥덩이를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었다. 갈수록 밥 얻어먹는 서름이 심해지자 하루는 명선이가 금반지 하나를 슬그머니 또 내밀어 왔다. 먼저 것보다 약간 굵어 보였다. 찬찬히 살피고 나더니 어머니는 한돈하고도 반돈짜리라고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렸다. 길에서 주웠으니까요. 어머니 다그침에 명선이는 천연덕스럽게 대꾸했다. 거참 요상하다. 다른 사람들은 눈을 까집어봐도 안 보이는 노다지가 어째 네 눈에만 유독 들어온다는 거냐. 그러나 어머니는 명선이가 짓거리는 말을 하나도 미루려고 하지 않았다. 명선이가 처음부터 금반지를 주웠을 때처럼 흥분하거나 즐거워하는 기색도